정책을 알면 부동산이 보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보는 인사이트를 넓혀보시면 기회가 왔을 때 꽉 부여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9월 1일)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2019년 12월 16일 날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 9월 1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공급은 중단하고 구도심 정비 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이면 2019년 12월 16일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쪽이 아닌 신도시 공급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17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간 0.11포인트에서 0.33% 상승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을 신설을 했던 김시현 경제수석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규제책이 나오지 않자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LTV 70%에서 60%로 DTI 60%에서 50%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서 2017년 8월 2일 날 종합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2017년 8월 2일 날 대책과 2018년 9월 13일 대책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종합대책은 다주택자 규제를 본격화하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요건도 강화합니다. LTV 60%에서 40%로 주택담보대출을 건당해서 세대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동안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던 부분들이 갭투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입주권에 대해서 규제가 없던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 양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도 하게 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제 100%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즉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해서 부동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거주 요건도 강화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사실 2017년 8월 2일 종합대책만 있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2018년도에 가격 상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18년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갭투자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주택 거래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2018년도는 임대사업 등록의 한 해라고 할 만큼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전국이 상승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비거주주택에 대해서 전세 레버리지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2018년 9월 13일 날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서
임대사업자의 빈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유세에서 세율과 세부담 상한도 인상을 하게 되고 임대사업자 요건도 강화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도 다시 부활을 하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의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기존의 아파트는 금액이 많이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권을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권은 결국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만큼 분양권에 대한 열기가 높았습니다. 이 시점에 결국은 1주택 갭투자가 본격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가점제 100%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가점제 점수가 높으려면 50대나 60대에게는 유리하지만 30대와 40대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점제가 낮아서 분양권 당첨이 아주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연끌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갭투자가 들어가는 연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9년도에 나왔던 소득령 154조를 살펴보면 4년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에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1주택 갭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1주택 갭투자가 2019년도에 상승장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소득령 154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2019년 10월 1일 전세대출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9억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하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증을 서게 있었는데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을 회수를 했지만 사기업인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상승장을 이끌었던 소득령 154조도 2019년 12월 16일을 통해서 거주요건을 추가하면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터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토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9억 이하 주택은 대출 40%, 그리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20%, 15억 이상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대출 부분도 기존에는 기준 시가로 하던 부분이 결국은 시가로 변경을 하면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고 종부세율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강화를 해서 거주 여건이 조금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실거주자와 갭투자를 분리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을 하게 되고 양도세율도 인상을 하며 중과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6억에서 3억으로 특히 6억이 넘는 경우에는 정빙서류도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도 60일에서 30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또 한 번 주택시장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부동산 규제에 관계되는 법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안화시켜줬고 법률 통과가 힘들었던 부분은 여소야대의 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실수요자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